교재는 다 가져왔어요. 먼저 이제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든 아무리 본인이 잘 알아도 3번 이상을 안 보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3번 이상을. 그거는 최소한도예요. 보면 볼수록 좋은데 아무리 바쁘고 뭐도 3번은 꼭 보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내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오시기 전에 예습을 꼭 해야 되고, 왜 예습을 지금은 꼭 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아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습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습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예습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은 그럼 어쩌냐. 복습은 강의 듣고, 복습도 예를 오늘 민법 공부했는데 복습을 내일이나 모레 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도 오늘 배워서 오늘 오후에 하세요. 그래야 시간이 단축이 되고 복습이 효과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며칠 지나 보면 시간이 몇 배가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 당일에 복습을 꼭 하시라고. 그러면 기본으로 3번 보는 셈이 돼요. 예습하면서 내가 한번 보고 왔고, 여기서 강의 들으면서 또 한번 받고, 복습하면서, 복습은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못 알아들은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또 한 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으로 3번이 돼요. 그러면 무조건 하고 80점 이상 맞아요. 80점 이상. 내 장담컨대 이 교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된 교재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된 교재라고 말. 그는 민법 강의 선생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리가 잘 됐어요. 여러분이 다른 책 갖고 있는 거와 비교를 해서 한번 보라고 말아. 그러면 저에 대한 존경심이 물씬 오르났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원래 책 잘 쓰는 걸로 옛날부터 소문난 사람이에요. 책 잘 쓰는 걸로. 물론 강의도 잘해요. 책을 잘 써야 강의도 잘하는 거예요. 자, 책을 못 써 나가. 책도 강의 잘해야지 책도 잘 쓰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아는 걸 알아야지 책도 쓰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아무나 책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맨날 얘기하다시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일 잘 된 책이니까 꼭 3번을 보고 그는 8점 이상 맞아요. 근데 이것도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올해는 이게 3일 걸려서 언더를 쳤네. 그 언더를 치는 것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3일 걸려서 언더를 쳐놨어요. 그러면 좀 읽지 않을까. 그것이 읽을 때도 주의를 해야 될 것이, 그 언더를 치는 건 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걸 언더를 쳐놓은 거예요. 그것이 그 중간에 언더를 안 친 것도 읽어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그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이게 요약집을 할 때 좀 사실은 이게 기본서보다 양이 더 많아요. 시험에 필요한 거를 다른 책 안 봐도 해결할 수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무슨 문제를 풀다가 도대체 해설도 엉망이고 왜 이게 답인지 모르겠더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책을 찾아도 답이 없는데 요걸 찾아보면 여기는 답이 들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다고. 최근 판례까지.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읽으면 무조건 합격이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선생이 그 언더를 하나하나 다 쳐놨겠냐고 말이요. 하도 안 읽으니까. 옛날 수강생들은 여러분보다 나이도 더 많고 학력도 분명히 낮았어요. 옛날 수강생들은. 근데도 책을 많이 읽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런 짓거리 안 했어요. 읽으라면 한 10번씩 읽었으니까. 옛날 분들은.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 사람의 지적 수준은 졸업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수많은 독서에서 나와요. 졸업장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뭐하냐 그 말이요. 머리에 똥만 들어가지고. 학력은 낮더라도 책을 많이 읽으면 그분들이 훨씬 지적 수준이 높은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 제가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학력은 아무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만 졸업장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잘못된 사회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민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앞에를 펴보세요. 거기 이제 다른 기본적인 내용은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시험에서 별로 많이 터치가 안 되는 거는 생략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1절에 보면 법률행위 목적부터 나왔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기본서는 여기 한 20페이지 정도 뒤에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험이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목적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앞부분에 이제 그 기본적인 용어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사실,
또는 뭐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이 뭐냐, 법률행위 종류에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여기 생략이 돼 있는데 거기서도 간혹 가다가 싸잡아서 한 문제 정도 나올 때가 있어요. 해년마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이따가 이제 설명하면서 나오니까 그때 싸잡아서 하기로 하고, 거기서 굳이 한 20페이지를 생뚱 쌀 일 없으니까, 그건 모르더라도 공부하는 시장 없으니까. 다만 이제 한 가지 것만 기억을 다서 하자 말로 목표를 딱 정하고, 민법은 실체법이다. 실체법은 이제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을 실체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거는 요거다. 이걸 목표를 딱 정하고, 이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군 전부니까. 이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고 청했고,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해서 양의사표시 합치가 돼서 흔히 말하는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이 계약이 원이 돼서 일면식도 없는 매도인 매수인 양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생기더라는 거죠. 5월 2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럼 5월 20일까지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 부담하고, 의무가 생기면 상대방이 이제 반대의 권리를 갖게 돼요. 소유권 이전 조건 갖고, 매도인은 대금 지급 조건 갖고, 매매는 계약부에서 누는 이야기다시피 낙성계약이니까 의사표시 합쳐했으면 성립이 되고,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는 것은 나중에 이행기 도래할 때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니까 그때까지 요걸 넘겨줄 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이런 논리죠.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일방의 권리가 가지면 타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얘가 권리가 가지면 얘도 의무를 부담하는데, 근대 민법은 권리본위로 구성이 됐다 보니까 우리 민법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의무보다는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책이 서술이 되고, 권리 있으면 의무가 있으니까 요때 법률 용어 몇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해두자면, 이때 이제 당사자가 봤을 때는 이러한 권리 의무, 이거를 이제 우리는 법률 효과라 그러고, 그러니까 민법은 결국 이 법률 효과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 원인, 여기서 이제 계약이 원인이 돼서 권리 의무가 발생됐죠. 이때 이 계약처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 원인, 이런 걸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계기의 사실,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서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계기의 사실, 청약, 승낙 이런 거를 각각 법률 사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이 권리무, 자 민법은 실제법이니까 당사자에게 봤을 때 권리무, 이 법률 효과를 배운다. 요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법률 효과 권리무라고 하는 것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계약관계가 원인돼서 권리무가 통상, 법률 효과 통상 발생이 되지만, 언제나 이런 계약관계가 원인돼서 권리무가 생긴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이 갑이 을을 폭행을 했다. 폭행을 흔히 말하는 민법으로 말하면 불법 행위를 범했다. 그 이야기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것을 불법 행위에 그래요. 그래서 폭행을 해서 이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됐다. 이빨도 부러지고 팔뚝도 부러지고, 그러면 여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 권리를 갖고, 그럼 이제 가해자는 거꾸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을 해요. 그러면 이 폭행이라고는 불법행위 원인이 돼서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나 손해배상 의무라고는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됐는데, 이 경우는 이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원인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계약관계가 생긴 거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죠? 이때 이제 여기 왼쪽처럼 계약이 원인이 되어서 권리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권리무가 꼭 계약관계가 원인이 돼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걸 딱 염두에 두고, 이때 이 계약과 같은 것을 우리는 법률 용어로 뭐라고 부르고, 이 법률 요건 중에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이 계약과 같은 것을 법률 요건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고 말이에요. 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 그래서 이 계약과 같은 걸 이제 우리가 법률 행위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무가 생긴다.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러나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계약 등에 의하지 않고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걸 염두에 두라. 해서 우리 학자들은 이제 흔히 이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원인을 둘로 구별을 하더라는 거죠. 왼쪽처럼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일반적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크게 둘로 구별하죠.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하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불법행위 같은 경우를 특별히 이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무가 생기는 경우다, 법률효과 발생되는 경우다. 그래서 이런 거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요리 표현을 하는데, 따라서 이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크게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도 있고 그 반대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중개사자 민법 공부를 하니까 중개업과 관련 있는 것만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개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은 오른쪽은 전혀 해당이 없잖아요. 왼쪽이 해당이 있고, 이 계약이 성사되도록 알선하는 걸 어부라는 게 중개업이고, 다 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런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죠. 따라서 우리 중개사 민법은 우측권은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효과가 발생되는 건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고, 요게 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민법 공부하는 건 요거 딱 하나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계약이 원인이 돼서 권리무가 발생이 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그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다 그 이야기요. 요때 이제 차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가로 1번에 권리 변동 가로를 닫고 법률 효과라고 되어 있죠. 요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당사자에게 발생이 되는 이제 권리 의무를 법률 효과라 그러는데, 요거를 권리를 기준으로 달리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법률 효과를 권리 변동이라고. 공부한 사람은 이제 한 일주일만 하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권리 변동이란 말이 민법 교재에 하도 등장하는데, 이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을 싸잡아서 압축을 시켜서 약에서 표현할 때 권리 변동 그래요. 따라서 여기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무 이 법률 효과를 권리를 기준으로 약에서 압축시켜서 표현한 것이 근본이다. 권리 변동이다 그 말이에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 것을 압축시켜서 권리 변동을 하는데, 이 권리가 발생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의무가 발생하는 거나 같은 이야기니까 권리무가 발생한다 이게 권리 변동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딱 염두에 두고, 따라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나 권리 변동의 원인이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은 같은 말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 중개사 민법에서는 이 법률 행위가 원인되어서 어떻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가, 요거 하나를 집중해서 배운다.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법률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권리 변동,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우리가 민법 시험에 배우는 것은 요 일련의 과정 하나를 배운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왼쪽 사례처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뭐 치고받고 해가지고 권리무가 생겨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겠냐 그 말.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권리무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저 법률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법률 효과가 대부분 발생이 된다. 바꿔 말하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데, 요거 한 줄 배우는 것이 우리 중개사 민법 공부 전부더란 거죠. 다만 이 권리 변동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일단은 법률 행위가 성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법률 행위라고 볼 만한 외형적인 틀을 갖춰야 돼요. 여기 저 왼쪽 사례에서 이 각과를 두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럼 이게 원인이 돼서 당사자의 권리무가 발생이 되려면 전제로서 계약이 법률 행위가 일단 성립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모든 법률 행위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성립 요건을 우리 이제 일반적 성립 요건을 하는데, 다음 세 가지가 있죠. 당사자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목적이 있을 것. 여기 저 매도인 매수인이 당사자이고, 그 다음에 1억 원의 살래 청약, 거래 삭개 승낙, 요게 의사표시고 당사자 의사표시고, 그 다음에 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건물과 같은 것은 법률행위 객체로서 우리가 목적물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목적인 저런 목적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키고자 의혹하는 법률 효과를 목적하니까, 얘는 1억 원의 살래 청약함으로써 기획대사를 되고, 네가 1억 원을 주면 나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의사가 있다. 요게 1억 원의 살래 청약한다는 의미니까, 얘가 결국 1억 원의 살래 청약했다는 것은 자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주겠다고 의혹하는 것이고 원한 것이고, 1억 원의 살래 요게 청약이니까, 그 말은 1억 원 주면 나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의사가 있다 이야기니까,
소유권 이전부터 의혹하는 거니까 본인이 원했으니까 원하는 바대로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한다.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자 의혹하는 법률과는 소유권 이전을 의무 부담하는 것. 동일한 이유에서 얘는 무슨 의무 부담하고 대금료 부담하고. 더 쉽게 왜 두 사람은 계약 체결했습니까? 뭐 때문에?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주고 매수는 대금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계약이 성립됐다 해서 이걸 목적거라고. 통상은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목적은 수반하죠. 따라서 이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세 가지 요소를 갖춰서 일단은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 다만 성립됐다 그래서 언제나 절대적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성립하고 있는 법률행위가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효력요건을 또 갖춰야 된다. 왜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 갑이 정신병자다. 정신병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다. 이런 자들의 계약책이라도 당사자는 당사자고 의사표시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계약은 성립은 되지만 이 경우에 법률 효과는 발생이 안 되죠. 무효다. 그러면 효과가 발생 안 되면 무효가 하죠. 왜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가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이 보유주에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자들의 계약 체결한 경우는 권리의무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권리의무를 발생을 안 시켜주죠. 이게 무효다 그 말은 법률행위가 성립되더라도 언제나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왜 안 되느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성립되고 실제로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들을 갖추고 있을 것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그 이야기죠. 기억을 되살려보면 따라서 이제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항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이런 각종 능력을 갖춘 당사자가 법률행위하지 법률효과가 생긴다. 여기서 이제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요건 세 가지가 나오고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도 의사표시가 일치할 것, 하지 않는 의사표시할 것, 목적과 관련해서도 목적이 확정되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런 요건을 갖춰야지 법률효과가 비로소 발생된다 그래서 성립됐다 그래서 언제나 법률효과가 바로 발생되는 건 아니니까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효력요건을 또 갖춰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 하나 배운다 말. 지금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당사자에게 저런 계약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권리 의무가 생기냐 이걸 배운다 말. 권리 변동이 일어나느냐 이걸 배운다 그 말. 그런데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 법률은 일단 성립되고 효력 요건까지 갖추면 이거를 우리는 유효라 그러죠. 법률 효과 권리 의무가 비로소 발생이 되고 성립은 됐지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우리는 무효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잠깐 예에 들어있다시피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결국 저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이런 계약 공개가 발생이 될 때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 의무가 생깁니까? 이거 하나 배우고자 하는데 권리 의무가 생기려면 이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거꾸로 이 계약이 무효가 되면 권리 의무가 안 생겨. 그런데 어떠한 법률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같이 판단하려면 법률행위 일단 성립한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로 해서 앞에 기본적으로 강의할 때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눈으로 다 확인해 봤다는 거. 기기면만 사례가 나와도 대부분 이 세 가지 요소는 갖추니까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성립한 걸 전제로 해서 이 효력요건 갖췄냐 못 갖췄냐 요거 하나를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고 이게 중개사 민법 공부 전부예요. 다만 이것도 이제 당사자 관련된 효력요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갖춘 당사자일 것 이거는 우리 중개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그래서 효력요건 중에서 이거는 시험에 줘야 됐으니까 기본서나 여기 요약집에 요거는 설명이 안 돼 있고 대신 밑에 두 개는 우리 시험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하고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민법 공부를 하고자 한다 말이야. 여기까지 기본 출거래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걸 머릿속에 딱 그림 그려놓고 머릿속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당사자 관련 효력력, 권리능력, 의사능, 행위능력 이걸 지금 우리 시험범위에 제외됐다 그래서 아예 제껴버리면 민법 공부할 때 엄청나게 불편해요. 더 나아가서 이걸 모르면은 더 문제는 문제 풀 때 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 입문 단계에서 작년 11월 달에 처음 가르쳐주고 동영상에 올렸는데 요거 강의가 1시간 정도 올라갔죠. 근데 이걸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 일요일 날 그 무료 특강을 때
그때 잊어먹지 말고 나오라 그 말이야. 거기에 이런 게 다 써놨으니까 다시. 요거는 이제 시험표 만들어가니까 지금은 배울 일 없고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제일 밑에 저 법률행위 목적 개념 써있으니까 읽어보면 되고 방면 써 있었으니까 뒤에 넘겨서 여기서부터 그저 본격적으로 여기 효력요건을 배우는 건데, 자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4가지가 확정이 되어야 된다. 목적을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효력요건 갖췄으니까 실제 효과가 생긴다. 그럼 이거를 거꾸로 뒤집게 되면 목적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가 되고, 목적을 이행할 수 없으면 효력요건 못 갖추면 무효가 되고,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다 효력요건 못 갖추면 무효다.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배우자 말이야. 이 중에서는 목적 확정은 시험에서 낼 만한 것이 거기 책에서 언더라인치가 그거 딱 하나인데, 지금 이 목적이 확정되어야지 효력요건 갖춘 거니까 실제 효과가 발생, 권리무가 생긴다 그 이야기인데, 이 경우에 저 목적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부터 그러면 목적이 확정이 돼서 하는가, 요거 하나가 문제인데, 이유는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이런 게 지금 유효냐 무효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의뢰한 사람이 예컨대 가백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이때 우리 가백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A 토지 또는 B 토지 둘 중에 하나를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갑이 그래 밖에 승낙을 해서 매매 계약은 성립됐고, 우리 이제 민법 시간에 이 성립한 거를 전제로 해서 이거 갖췄냐 뭐 이거 하나 배우는 거니까, 성립도 안 된 걸 우리가 불성립하고, 법률행위와 불성립인 경우는 유효 무효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민법에서 다루는 것은 성립한 걸 전제로 해서 이걸 갖췄냐 이거 배우는 거니까, 여기 사례가 나오면 다 성립됐다고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당사자 있고 의사표시 있고 목적만 찾아보면 갑은 목적은 A 또는 B 둘 중 하나 돼서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는 거죠. 목적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성립은 됐는데 이게 이제 유효냐 무효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유효가 되려면은 목적이 확정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례를 보면은 계약 성립 당시에는 목적이 확정이 안 됐죠. A면 A, B면 B 하나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해야지 확정이 됐을 건데, 요거는 확정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에 이 목적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냐 이런 것만 판단할 줄 알면 된다 말. 아니다 그 이야기고, 무효면 시험에 안 내요. 이게 유효니까 시험에 낼 것이고, 답은 거기 판례가 나와 있어. 가로치 1번에 언더라인 쳐진 부분, 법률행위 목적은 반드시 법률행위 시에 확정됐을 필요는 없다. 법률행위 내용이 이행시까지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있으면 된다. 요거는 성립 당시에는 확정은 안 돼 있죠. 그러나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이유는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은 정해졌다는. 그러면 또 똑같은 이야기고, 매매는 낙선계약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성립이 되고 나중에 소유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 하나로 확정을 해서 A면 A, B면 B 하나로 확정해서 소유권 넘겨주면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것만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목적의 가능과 관련해서 지금 목적을 이행할 수 있어야지 효과가 생기고, 이행이 불가능하면 효력요건 못 갖췄으면 이제 무효가 되는데, 이때 이제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 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고, 이것도 최근에 하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했을 건데, 이 원시적 불능은 글자 그대로 원시 그랬으니까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 계약 성립 당시 처음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을 할 것이고, 일단은 이제 총칙 시험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 유효냐 무효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4월 10일 날 이 건물에서 매매를 했다.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한 날이 5월 20일이다. 계약 체결일 전 4월 5일쯤 이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됐다. 이게 계약 체결일 전에 건물이 멸실이 돼도
계약은 일단 성립은 되고, 요거는 목적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당사자와 더불어서 의사표시, 그 다음에 목적이죠. 이 목적물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은 되니까 목적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약은 성립은 되되, 이 사례는 성립 당시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매도인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거라고, 우리 민법에서 무효로 하는 것은 이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만 무효로 본단 말이야. 따라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일단은 무효라고 딱 고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유효가 되면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죠. 왜냐? 이게 유효가 되면은 얘한테 실제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효과가 실제 발생하는 걸 유효거라니까. 그럼 의무가 생겼으니까 의무자는 반드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성립 당시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이 돼봐야 이행이 온전적으로 불가능한데, 이게 논리적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계약이 유효가 아니라 무효다.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요 의무 발생시켜봐야 아무 필요가 없지 않냐, 그 이야기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이에 비해서 후발적 불능은 글자 그대로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후발 그랬으니까 나중에 이행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사례를 이렇게 바꿨을 때 4월 10일 성립 후 이행기 도래하기 전 4월 한 20일쯤에 이 건물이 멸실이 됐다.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목적을 이행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행이 불가능했다. 성립 후 이행기 도래하기 전 나중에 목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런 거를 후발적 불능거라고, 요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니까 사례가 나올 때 일단 이거를 기본적으로 고를 줄 알아야 되고, 요거는 이제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 그 말이요. 성립 당시에 이미 이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효과를 실제 발생시켜줘도 상관은 없다. 그 뒷문제를 달리 처리하면 되니까. 해서 이제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만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그런데 이 말을 달리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걸 의미를 한다는 건데, 지금 목적을 이행할 수 없으면 무효다, 이행이 가능해지 유효다, 지금 이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법률행위의 목적을 이행할 수 있냐,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결론,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다는 거,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말 바꿨을 때도 안 틀리도록 웬만하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성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만 무효고, 성립 당시에 이행이 가능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거니까. 저로 들어와서 거기에 언더라인 쳐놓은 그 판례 하나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도 자주 언급되는 기본적인 판례죠. 아직 지금 여러분이 공법시나 농지법은 아직 안 배우셨을 건데, 농지법은 한 2문제 나오니까 그것까지 지금 배울 시간적 아마 여유가 없을 거고, 먼저 이제 농지법에 보면은 갑이 농지 소유자다. 이 농지를 을에게 매각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청문회, 이제 또 새 대통령이 생겼으니까 장관들 또 임명하면서 청문회를 할 건데, 그 청문회 할 때마다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사놓은 그런 또 장관들이 있다 보면 개 망신이 되고 사고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농지는 원칙에 작용하고자 하는 자, 스스로 농사 짓고자 하는 자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토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주 오래된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난 산물이죠. 그 일제시대부터 이제 이런 게 뿌리렇게 농사 짓고 질 생각 전혀 없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을 소작인 사람을 착취하고, 이런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농지는 작용하는 자에 대해서만 소유권 취득토록 하자 해서 이제 글자 그대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더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다시 하게요. 우리가 민법시험을 배우는 것은 딱 하나 배워요. 이런 계약관계가 발생이 될 때 이게 유효냐 무효냐 같이 판단하는 거 딱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고 말이에요. 더 이상 민법 공부 할 게 없잖아요. 유효가 되면 권리무 생기고
무효되면 권리의무가 안 생기니까 요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는 농지법에서 나오지만 이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같이 판다는 것은 농지법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농지취득 자격증명 자체는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2차 과목도 공법 시간에 배우지만 계약 자체가 유효냐 무효냐는 민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 잘하면 다른 과목 공부도 다 잘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에 관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어치를 아니하고 매매를 했을 때 요 매매가 어찌됩니까? 일단 우리 판례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 갑은 소유권 이전의 의무를 일단 부담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왜 이걸 어찌를 못하고 매매했을 때도 유효로 보는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를 시행하는 제도 취지를 생각하는 거야. 법 공부 잘하는 비결은 어떤 제도가 나오면 이 제도를 왜 두고 있는가? 제도 취지, 법이 개정돼서 왜 개정됐는가? 그게 법 공부예요. 여러분처럼 결론만 외우는 게 법 공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글자가 더 작용하는 자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얻지 아니하고 매매하더라도 계약은 유효로 해주고 그 대신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려면 등기 신청을 해야죠. 등기 신청.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근데 작용하는 자만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신청 시에 뭐 하라는 거요? 첨부하라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지 소유권 취득을 하니까. 따라서 등기 신청 시에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없더라도 계약 자체는 일단은 유효로 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단답시로 많이 물어본 것이 이 농지 매매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이야기요. 요게 없더라도 유효니까. 만약에 이게 없이 농지 자격증명을 얻지 않냐고 매매했을 때 요게 무효가 되면 요게 있어야지 유효로 바뀌잖아요.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에 해당이 되겠지만 없더라도 일단 유효니까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그 말이요. 이게 이제 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 판례는 이제 어떤 걸 지금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게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지금 농지 취득 자격을 얻지 않냐고 매매하더라도 유효로 봐주는 것은 사후에라도 계약 체결한 이후에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이걸 유효로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매순이 거기 판례는 뭐로 되느냐면 의약품 제조회사라고 매순을 딱 전제하니까 판례를 보면 그럼 의약품 제조회사가 농지 매매를 했다. 아직 농지 취득 자격 얻지 않냐고 이런 경우도 그러면 유효냐? 이걸 묻고 있는데 여기 의약품 제조회사는 농지 자격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런 거는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다. 이런 것도 원시적 불능이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주로 어떤 게 나오더라? 요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언더란 쳐진 게 농지 취득 자격 얻지 않냐 하더라도 농지 매매는 뭐이다? 그 채권계약은 매매계약을 말해요. 그 채권계약은 유효 건드려 쳐진 거지. 매매는 유효다. 그러니까 압축시키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한 효력 요건은 아니다. 그다음 그 밑에가 가로친 이번에 언더는 찾았다. 이거는 엊그저께 계약법에서 배웠는데 지금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이로부터 아주 중요한 법률효과 하나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535조 1항에 규정이 되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 무책임 문제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계약법으로 연결된 계약법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관에서는 그 밑에 언더라인 이것도 저 엊그저께 한 2주 전에 계약법에서 집중 가르쳐 줬는데 이 후발적 불능이 유효이지만 누구 귀책사유에서 이행이 불가능에 따라서 위험부담이라든가 참무불량 그중에서 이행불능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우리가 엊그저께 딱 한 2주 됐는데 계약법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공부 처음 한 사람은 나중에 또 이거 배우기를 하고 따라서 이제 일단 총칙에서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다만 이제 이로부터 파생되는 법률 효과들이 있다. 요거는 이제 계약법으로 연결이 되고 엊그저께 계약법 공부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고 처음 한 사람은 나중에 배우고
그 다음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과 관련해서도 기억을 좀 해둬야 할 것이, 객관적 불능은 글자 그대로 객관적 그랬으니까 법률행위 목적을 어느 누구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객관적 불능 그래요. 건물 매매했는데 건물이 불나서 멸실이 됐다. 그럼 목적물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소유권 이전을 못하겠죠. 이런 게 객관적 불능이요. 주관적 불능은 글자 그대로 주관적 그랬으니까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주관적 사정에서 목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주관적 불능 그래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원시적 불능은 우리가 무효라고 방금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원시적 불능 중에서 무효가 되는 것은 객관적 불능이 하나다. 그 밑에 언더라인. 원시적 불능에서 법률행위 무효라는 것은 무엇이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이게 이제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4월 10일 날 매매를 했다. 근데 계약 체결일 전 4월 5일쯤 이 건물이 멸실됐다. 그럼 원시적 불능이죠. 계약 체결일 전에 이행할 수 없게 됐으니까. 이게 멸실이 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목적을 이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원시적, 객관적 불능. 이런 것만 무효가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약법, 계약처에서 관리 책임으로 연결이 되는 거렇게. 그런데 원시적, 주관적 불능, 이거는 일주일 전에 가르쳐 줬는데, 이 원시적, 주관적 불능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소유자가 현재 제3자 A라는 거예요. 이 A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조문이 569조라고 된 노래를 불러줬는데,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이효다가 말이야. 이게 지금 목적물 소유자가 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이효다. 원인은 또 마찬가지야. 이 매매는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어차피 합치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성계약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신 소유권 이전은 나중에 이행기 도래할 때 하면 되니까 매도인은 권리자로부터 그때까지 뭐 하면 돼요. 소유권 취득해서 권리 이전하면 되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다 매매 569조 무효가 아니라 이효다 그 말.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이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행이 불가능하죠. 나중에 취득하면 이제 이행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데 얘가 요거를 B에게 팔아버렸다. 그러면 얘는 목적을 이행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무슨 책으로 넘어가느냐. 570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담보책을 물으면 되죠. 엊그제 가르쳐줬다시피. 따라서 얘는 이제 선악불말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건데,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에 이제 다른 놈마다 소유권 넘어가면 얘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이행 불능은 객관적 불능이다, 주관적 불능이다. 이게 있잖아요. 있으니까 소유자 같으면 이행이 가능한데 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거를 주관적 불능 그런다 말이야. 따라서 같은 원시적 불능이지만 이런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처럼 원시적, 주관적 불능에 해당이 되는 거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에, 요거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 말이야. 대신 이제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면 담보 책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510조 제일 밑에 언더라인. 요거를 우리가 일주일 전인가 계약법 담보 책임에서 배운 바가 있었단 말이야. 이걸 다시 정리 꼭 하라고 말이야. 그 말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 목적의 적법성. 요거는 세 번째 요건으로서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해야지. 목적이 여기 총칙 공부 잘하면 계약법 공부 잘해야 돼요. 계약법을 알아야지 앞에 총칙 공부가 제대로 이해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약법은 좀 엊그제가 가르쳐 줬으니까 기억을 빨리빨리 더 살리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목적이 적법해야지 효과가 발생이 된다. 따라서 목적이 적법하지 아니하면 효력요건 못 갖춘가 무효다 이 이야기인데, 여기서 목적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법률행위 목적이, 이 목적을 다른 말로는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물론 일반적으로 교재에서는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목적이 바꿔만 내용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법규를 위반하면, 여기 적법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법규를 위반하는 거 말일까, 법규를 위반하면 무효다 이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냥 법규 위반한다 그 말은 무슨 교통법규 위반한다, 형법 위반한다,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거 떠올리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민법 시간에 앉았기 때문에 법률행위 목적이나 내용이 민법 규정을 위반하면 뭐이다? 무효다 요 이야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저 민법 규정 중에는 크게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강행규정, 강행법규 또는 임의규정, 임의법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는 당해 법률행위가 무효로 돌아가요. 효력요건 못 갖추다 그래서. 그런데 똑같이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법규 또는 임의규정을 위반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 그 말이야.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뭘 따져야 되느냐. 똑같이 법규를 위반했는데 왜 강행규정 위반한 경우만 무효고 효력요건 못 갖췄습니까? 임의규정 위반한 것은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유효, 권리의무를 발생시켜주는가. 먼저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선량한 봉소나 사회질서하고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 거꾸로 선량한 봉소나 사회질서하고 관계가 없는 규정을 우리가 임의규정 그래. 그러면 물 흐르듯이 뜻풀이를 해보면 여기 이제 강행규정이라고 해서 사회의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니까 요 규정만큼은 법률행위, 계약을 치르는 당사자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강행, 지켜야 된다 그 말이야. 강행해야 된다. 꼭 지키도록 해줘야 된다 말. 지켜야 될 거를 위반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박살을 내야죠. 형법 규정 위반하면 형벌을 가함으로써 제재를 가하죠. 근데 우리는 민법 규정에서 꼭 지켜야 될 거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는 형벌 가하면 안 되고 당사자 원하는 바대로 권리의무를 발생 안 시켜준다. 그래서 무효로 돌린다 그 이야기요. 그러면 거꾸로 임의규정은 선량한 봉소나 사회사 관계가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하는 당사자가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지키지 않더라도 선량한 봉소와 사회질서 유지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을 위반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요건 제재를 가하면 안 되고 따라서 유효다.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민법 전에 들어있는 민법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률 중에서 가장 방대하다고 그랬죠. 조문 숫자만 놓고 봐도 1118개 조문을 뒀는데 우리 민법 전에 들어있는 법조문 숫자만 놓고 봐도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 시험범에 들어가는 민법이라는 명칭은 갖추지 않았지만 민법이라는 명칭은 달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도 민법에 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법조문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민법전에 들어있는 법조문 숫자만 놓고 봐도 1118개 조문을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수많은 조문 중에서 물론 이게 다 우리 시험범에 들어간 건 아니죠. 우리 중견과 관리 있는 것만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1118개 조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이 선량한 봉소 사회사와 관계가 있는가, 바꿔 말하면 강행규정에 해당이 되니까 계약처는 당사자가 꼭 지켜야 되는가, 거꾸로 어떤 게 임의규정인가, 요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어떤 법 조문을 보면 법규에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이런 게 명시되어 있는 것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법 규정은 강의 법 규정이, 법 조항이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이게 명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어떠한 법 조문이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할 건데 왜냐 여기에 해당되면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고 여기에 해당되면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문제는 어떤 법 조항이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냐 획일적으로 구별하는 구별 기준은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법 조문이 나오면 그 법규를 두게 된 목적이라든가 법규의 성질 또는 취지 이런 게 이제 당연히 법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민법 몇 조는 이러한 목적 때문에 둔 조문이니까 요거는 강행규정이다 또는 그 반대로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언더런치인데 보세요. 강행법 기반한 법률은 무효인데 강행법과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조문이 그 예에 들으셨죠. 엊그저께 가르쳤죠. 저번 주에 이임찬이 갖는 지상물 매입촉구에 관한 643조 따라서 분명히 643년 저번 주에 가르쳐줬다시피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 현존을 쓰면 이임차는 경신청구하되 이임대인이 거절하면 643조에서 매수 청구를 하는데
요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지상물 매수 조건을 배제하는 약정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뭐이다? 무효. 따라서 옛날에 토지 임대차 계약서 밑에 보면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시에 지상물이 현존해 있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하되 철거하지 아니할 시에는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임대인 갑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이런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거는 643조 강행규정을 뭐했다? 위반했으니까 무효다. 따라서 지상물 매초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거는 효력이 없으니까 무시해도 되고 643조 규정에 떠나서 지상물 매초권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임의규정으로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기에 들어놓은 626조죠. 임차인의 비용상환 적분한 규정이에요. 따라서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그 비용을 상환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주로 이제 실무에서는 원상복구 약정을 계약서에 많이 써놓는다고 그랬죠. 그럼 그 원상복구 약정은 임차인이 비용상환 조건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으로 보니까 이런 약정은 임의규정 위반한 거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따라서 이 약정에 따라서 임차인은 비용상환 청구할 수 없다. 요리 됐건데 엊그저께 일주일 전에 딱 가르쳐 줬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언더라인 저런 거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기초로 이 강행규정을 직접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탈법행위에 걸하고 이런 탈법행위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요. 거기에 가로친 납은 언더라인. 그거는 설명 안 해도 읽어만 보면 되니까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행규정에서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만 하면 다 누구나 이해를 해. 또 엊그저께 다 배웠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하는 거는 무효고 임의규정 위반하는 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이 강행규정에는 다시 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또 요즘에 유달리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이제 효력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굵은 글씨에 써놨다시피 그 다음에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때 이제 강행규정에는 요 두 가지까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효력규정을 다 두 개가 다 강행규정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효력규정을 위반하고 사용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여지없이 이제 무효로 돌아가지만 단속규정조차 강행규정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서 단속규정을 위반하고 사용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요리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머리통이 또 어지럽다 그 말이요. 왜냐? 방금 강행규정 위반하는 건 무효라고 우리가 딱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저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강행규정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서 요걸 위반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또 유효라고 하니까 나보다 어쩌라고 이게 이제 문제라 그 말이요. 어쩌긴 모르겠죠. 이것 말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 이제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학자들이 강행규정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좀 간단히 이해를 하면 돼.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기준이 없어요. 거기 언더라인 쳐진 거 봐보세요. 강행규정에는 이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효력규정하고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규정 위반하고 생각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 이야기예요. 이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이 되되 일정한 제재만을 가는 단속규정이 있다. 강행규정 중에서 단속규정을 위반하고 생각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고 대신 그 단속규정 위반한 아들은 뭔만 한다. 법에 정해진 바대로 일정한 제재를 받는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그 다음 줄 보세요. 이에 관한 명확한 구별 기준은 없다. 이게 문제라고. 따라서 중개사 수준, 시험 수준을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되는 것들만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도 그 범주 내에서만 이해를 하면 된다 말이야. 먼저 자 뭔만 깨우치면 되느냐. 지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가별한 사람이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한다. 여관 숙박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여기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요식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숙박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중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숙박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요식업이나 숙박과 허가를 받고자 한다. 이를 규율하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이런 규정은 개인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 행정관청이니까 공공단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싸그리 뭐에 해당되느냐, 흔히 말하는 행정법규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사법이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 규율하는 법이에요. 민법은 사법으로서. 따라서 이제 이 갑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요식업 허가를 받아한다, 숙박 허가를 받아한다, 여기까지는 공법 영역에 속하니까 개인과 국가 또는 공단체 관계를 규율하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민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낼 일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갑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님에게 음식물을 판매했다, 숙박행위를 했다. 그러면 음식물 판매행위, 숙박행위는 여간방 주인 개인이고 식당 주인 개인이고 손님도 개인이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에 해당이 되죠. 요거는 공법 영역이 아니라 우리 민법, 사법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아까 그렇게 줬잖아.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것은 요 계약, 요것도 계약이잖아요. 짬뽕 한 거는 먹자 그럼 묵어라, 계약. 방 있냐 있다 작으라, 계약. 요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요 가치 판단하는 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고 말. 요게 유효냐 무효냐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터치를 해야 된다고 말이야. 여기까지는 공법 영역이니까 민법은 해당이 없고, 이처럼 이제 관할관처럼 저는 허가를 받고서 사법상의 법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 받지 아니하고 사법상의 법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금 그 이야기인데, 문제는 여기 지금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관할관처럼부터 요식업이나 숙박 허가를 받으시라, 이런 행정법규도 분류를 하게 되면 강행규정에 해당이 될 것이다, 임의규정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일단 찾으세요. 당연히 강행규정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 이게 임의규정에 해당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버려. 이 행정법규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제정해 놓은 법인데 누구나가 식당하고 여간방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행정법규를 임의규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얘네들은 뭐 안 받고 허가 안 받고 음식물 판매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행정목적 실현 뭐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둔 행정법규는 일단 분류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니까 음식점 영업할 때는 이 행정법규에 따라서 허가를 꼭 받고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분류를 하면 무슨 규정에 해당한다? 강행규정. 그러면 결국 이제 갑이 허가받지 않고 사법상의 법률을 한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하고서 사법상의 법률을 했죠. 허가 안 받았으니까. 근데 이놈의 강행규정이 뭐에 해당이 되더라? 단속규정에 해당이 되더라. 왜 그러느냐? 이 경우에 이제 갑이 허가 안 받고 이런 거 하더라도 요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일단 유효로 봐주자는 거예요. 그럼 이 손님은 음식값이나 숙박비를 지불할 의무가 생기죠. 그럼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니까 의무자가 의무이행 안 하면 상대방 권리자는 소송을 통해서 이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의무가 생기면 일단 반드시 이행을 해야죠. 기본적인 이야기고, 따라서 이 의무가 생기니까 음식값은 지불, 숙박비 지불해야 되니까 무허가로 영업을 한 애는 손님으로부터 음식값 받을 수 있고 숙박비는 받을 수 있어야 돼. 단 당해 행정법규 규정이 되어 있는 벌칙 규정에 따라서 무엇은 받아라, 제재는 받아라, 단속은 받아라, 이런 이야기란 말. 이런 행정법규를 단속규정 그러는 거예요. 내용파겠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 양자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문제되는 것들, 거기에 가번의 단속규정에서 언더라인 증거, 첫 번째 언더라인 증거 이해했다고 하고 방금 칠판에 이해 들어준 게 그 이야기예요.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런 이야기다. 판례학을 해서 그 밑에 언더라인이 하도 시험에 나오니까 원래 저 중간상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엄히 제재를 하고 있는데 투기 탈세를 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토지가 예컨대 갑을병액으로 전전양도가 됐다. 그러면 등기도 원래는 요렇게 전 세금 낼 거 다 내고 유리해야 될 건데 주로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중간자 등기를 상략을 해버리고 최초 양도인 갑으로부터 최후 양손 병액으로 등기를 건너뛴다. 글자대로 중간자 등기를 상략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중간상략 등기. 그러면 원래 저 중간상략 등기는 투기 탈세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상략 등기를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고, 그럼에도 하게 되면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성역 등기를 하더라. 요거 어찌 되는가? 공부한 사람 하겠지만 이 중간성역 등기를 하기로는 사법상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모순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한쪽에서는 투기 탈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중간성역 등기를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이 법규를 위반하고서 중간성역 등기라는 사법상 합의는 유효니까 등기하면 실제로 얘는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를 건너뛰더라도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판례는 여기 중간성역 등기를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단속 규정으로. 따라서 중간성역 등기라는 건 사법상 합의는 이 단속 규정을 위반하고 생각한 사법상 행위니까 이거는 유효이지만 대신 이 벌칙 규정에 따라서 제재는 하자. 지금 이런 취지니까 그 판례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자주 물어보니까 효력 규정인데 먼저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에 중개사법 지식 떠올리세요. 법정 수수료 한도가 중개사법에 규정이 됐는데 그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을 했을 때 이게 어찌 되는가? 뒤쪽 언더라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가 돼요. 법정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300인데 500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300은 원래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유효고 초과 부분 200만 원 부분에서만 무효가 되니까 그 초과 부분 200만 원 줄 필요가 없고 이미 지불했으면 초과 부분 200에 대해서는 다시 중개의뢰인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초과 부분은 이미 지불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해서 유시간 표현을 빌면 일부 무효 법률을 우리 판례가 적용하고 있는데 137조를 모르는 사람은 뒤에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자와 관련해서 따라서 결론은 이거죠. 이 법정 수수료 한도에 관해서 규정해놓은 중개사법 규정이 흔히 말하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그 중에서 무효니까 법정수 한도를 초과해서 계약처는 무효니까 위반했으면 무효가 되니까 무슨 규정이요? 효력 규정.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자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자가 이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올해부터 옮겨왔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는 중개사법 실무 시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자를 배웠지만 이것도 투기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가 조장된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토지를 거래를 할 때는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서 매매하도록 됐는데 만약에 허가받지 않고 매매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계약은 무효가 돼요. 대신 이제 뒤에서 배우지만 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대다수겠지만 무효는 무효대 유동적 무효다. 요 이야기로. 그러면 결론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해서 규정이 되는 지금 이제 국토기획 이용하는 법률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은 강행 규정일 건데 그 중에서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요걸 위반했으면 무효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제 결과정으로서 규정해놓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효력 규정이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다음 거기 이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주로 이제 학술이나 자산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이제 공익법인인데 이런 법인들은 이제 공익사업을 하려면은 기본 자산이 있어야 돼요. 따라 그런 재산을 기본 재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재산을 이사라든가 이사장이 함부로 처분해버리면 공익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에 뭘 받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를. 근데 허가를 받지 않냐고 기본 재산을 처분했다. 요거는 작년에 순실이 사건 때문에 이 내용이 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 없고 여하튼 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 재산을 처분하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그러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 보면은 제11조 3항으로 됐는데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라.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인데 요걸 위반하면 무효니까 효력 규정이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놨지만 당연히 안다고 보니까 안 써놨지만 저번 주에 배웠으니까 한 번만 내 물어보자면 저번 주에 배웠으니까 저번 주에 이 갑이 토지 실권리자 채권자 강제집행들을 면탈하기 위해서 토지를 친구 을 앞으로 등기를 옮겨놨다. 흔히 말하는 명의신탁을 했다. 그럼 이 경우는 이제 특례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은 실명법 4조 1항에서 무효죠? 무효죠? 그러면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을 때
명의딱 약정은 실명법 4조 1항에서 무효가 되는데, 그러면 명의딱 약정을 금지시키는 실명법 4조 1항은 당연히 강행 규정이죠. 그 지켜야 돼요. 명의딱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 무슨 규정일 것이다? 왜요? 무효가 되잖아. 실명법 4조 1항 위반하면 명의딱 약정 무효가 되니까 이 규정도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물론 그것도 당연히 시험에 나왔고, 그거는 누구나 다 아니까 그거 안 써놨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걸 응용해서 낼 때도 안 틀리도록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 관련 효력요건 중에서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효력요건 못 갖는 건 무효다. 지금 요 이야기인데, 이에 관해서는 그 조문을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야 되고, 10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는 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요게 곧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다 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문제는 요런 규정은, 자 103조를 가만히 음미를 해보면 요거는 완전히 쏘는 말로 되어 있다는 거죠. 도대체 103조를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이 어떤 것이 있고, 전혀 법규가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됐다는 거죠. 이런 103조처럼 법규가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법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한 조항을 우리는 일반 조항,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야. 법규가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쏘는 말로 되어 있단 말이야. 법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한 조항. 선량한 풍속이 뭐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가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됐다는 거. 이런 조항을 우리가 일반 조항 그러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런 일반 조항, 103조가 대표적으로 이런 일반 조항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일반 조항을 왜 두고 있는가? 이걸 먼저 깨우쳐야 되는데, 그 밑에 한 줄로 압축을 시켜놨어요. 이거. 법률행위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법규가 없다. 여기까지. 아까 우리가 강행규정을 뭐라고 개념 정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 그랬죠. 그러면 강행규정 위반하면 무효다 그 말은 결국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다 같은 의미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강행규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103조를 두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밑에 그 다음 두 줄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뭐가 없더라도, 강행법규 없더라도 무슨 이야기냐? 입법 정책상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강행법규를 법전에다가 다 포함시켜 놓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도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성향을 규율하고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법조문 숫자만 민법 전에 들어있는 것만 따지고 봐도 1118개나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까지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법전에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갑이 본처가 있는 남자인데, 본처가 있는 애인데 돈을 벌다 보니까 이 어린애 의료를 세컨드로 삼기로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첩계약 그래요. 그러면 두말할 것 없어요. 첩계약은 일부일체라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니까 당연히 무효다. 상식적으로 법 공부 안 한 사람도 이런 건 다 안다 그 말은. 그죠? 근데 이런 것까지 본처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세컨드 두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까지 강행법규로 법전에 넣어놓으면 우치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야. 법전문 숫자만 억수로 늘어난다 그 말이야. 다 이런 거는 보편적인 상식만 갖고 있으면 반사질성에 해당이 된다. 선량한 풍속에 반한 누구나 알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강행법규로 법전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은 세트로 묶어서 몇 조로 규제를 해버리자. 103조로. 그래서 103조 같은 일반 조항을 따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뭐가 없더라도, 강행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 이런 것들 첩계약 체결하면 안 되잖아. 또 도박해서는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은 그냥 세트로 묶어서 몇 조로 규제해버리자. 일반 조항 103조로 규제를 해버리자 해서 이제 요 103조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무효다 이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 조항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법규 자체가 쏘는 말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일반 조항을 이제 구체적 사건에 적용을 시키다는 법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바꿔 말하면 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봉속의 구체적으로 뭐고,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걸 이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통상 어디서 하게 되냐 그러면 분쟁이 생겨서 그 사건을 심판할 때 법원 또는 법관이 사건을 심판하면서 103조와 같은 일반 조항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103조에는 어떤 것이 선량한 봉속이 전혀 구체적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어떤 계약이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 계약인지 구체적 규정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 갑이 이제 본처가 있는 애인데 의리란 여자에게 아파트 한 채 살 테니까 내 세컨드가 되라 첩계약을 체결했어요. 물론 이 경우도 정말로 싸가지 없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분쟁이 안 생기면 이 사건이 법원으로 올 일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갑이 아파트 사줘버리고 그럼 얘가 무슨 얘를 상대로 소송 제기할 일도 없다 그 이야기요. 근데 이 자석이 아파트 사주받다는 약속을 어겼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의리 또 참아버리면 그래 나도 나쁜 짓 그랬으니까 뭐 막 굳이 동네 망치살 일인데 소송 제기할 필요 없겠다. 근데 요즘 애들은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오직 따지니까 아빠도 주겠다 약속했는데 각서도 썼다 그 말이야. 안 주니까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야. 의리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아파트 달라고. 그럼 이 사건을 심판하면서 결국 이 첩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유효이면 줘야 되고 무효이면 아파트 줄 필요가 없고 결론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심판하면서 법관이 이렇게 한다 그 말이야. 감남과 인력 사이의 계약은 소위 말하는 첩계약으로서 첩계약은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선량한 봉속에 반한다. 따라서 민법 103조에서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 계약에 해당되니까 무효다. 따라서 갑은 아파트 줄 의무가 무효니까 없잖아요. 얘는 권리 없고 줄 필요가 없다. 얘한테 패소 판결 내리겠죠. 그럼 보세요. 103조는 뭐가 선량한 봉속인지 전혀 구체적 규정이 안 되는데 법관 이 사건을 심판하면서 예를 들면 일부 일처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게 무슨 봉속이라고 선량한 봉속이라고 법관이 구체화시키고 있잖아. 그 다음에 103조에는 어떤 것이 반사질성에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 계약인지 전혀 언급이 안 됐는데 예를 들면 첩계약 같은 것이 무엇에 반한다?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법규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야. 따라서 결론 여기 사회적 타당성 103조와 관련해서는 종래 우리 법원에서 어떠한 사안들과 관련해서 주로 반사질성이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 법률을 받고 어떠한 것들은 그 반대로 판시를 하고 있는가 그게 판례가 아주 중요한데 거기 보면 이제 유형을 몇 개 나눴죠. 정의관념의 반응행위, 우측의 인륜의 반응행위 뒤에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등등등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여러분같이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좀 보탬이 되라고 대한민국의 똑똑한 민법학자들이 반사질성에 해당되는 것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첫 번째 정의관념의 반응행위 이런 게 뭐에 해당된다. 선량한 봉속이나 사일세에 반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용 파겠죠? 문제는 거기 책에 쓰여있는 게 여러분이 상식으로 아는 것들은 대 빼버렸고 그래도 좀 읽어봐야 될 거를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언더라는 친 것은 안 헷갈리면 안 된다고 써놓은 거니까 나머지 언더를 안 친 것도 꼭 읽어야 돼요. 최소한도 기초에 써놓은 거니까 먼저 정의관념의 반응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것이 이중매매예요. 지겹도록 사례 문제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매매거나 판례가 동그라미 1번부터 우측 5번까지 정리가 됐는데 요거는 뒤에 보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를 하나 써놨어요. 저기 12페이지부터 3페이지 가까이 사례를 써놨으니까 그 사례를 보면서 요 판례를 점검하기로 하고 그가 이해 안 되면 요 판례 또 찾아보면 돼요. 물론 그 사례 해결에다가 판례도 다 써놨지만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나 다음은 그런 게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 라번의 판례 여기다 최근 판례로서 판례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면 그건 중요한 거니까 그 성공보수 약정에 관한 판례요. 이것도 형사사건하고 가료를 갖고 민사사건을 구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언론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사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같으면 너를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줄 테니까 또는 보석으로 풀려나게 할 테니까 그러면 성공보수금 몇 억을 달라 이렇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가 신문에서 보다시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자들, 그 다음에 돈 있는 재벌들, 얘네들은 감옥살이 해요, 안 해요? 아무리 나쁘니까 그래도 안 해요. 그래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 나쁜 새끼들이 교도소 가서 교육 보내놨는데 걔들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고 말, 풀어주다고. 그럼 왜 여러분들이 박수치고 찬성하냐고 말이요. 안 그래요? 반대하세요 그거. 재벌이라고 감옥살이 10년 받은 놈이 1년 하고 나오면 되냐고 말이요. 일반 서민들은 어째요? 10년 다 살잖아요. 그럼 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는 여러분들이 걔들 풀어주는데 박수치고 그러냐고 말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안 그래요? 그러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말이 그대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같이 힘없는 사람들 뭐 하면은 만땅 다 채우고 나오고, 그런 애들 돈 써가지고 뭐 하면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면에서 또 나오고, 그럼 또 박수 치잖아요. 예? 난 이해가 안 가는 거 그게. 그 어떻게 사회 정의가 실현이 돼요 그게? 전 박수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권력자라든가 재벌들 얘네들은 만땅 다 살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두 번 다시 그런 아들이 안 생기죠 그게. 우리나라 재벌들 보세요. 5년 6년 받아놓고 딱 6개월 1년 살면 다 풀려 나오잖아요. 안 풀려면 또 대통령 사면에서 또 풀려내주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과거에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사회 문제가 엄청 됐어요. 돈 없는 애들은 똑똑한 변호사 사고, 그럼 정관 애우다 그래서 그 똑똑한 변호사들은 내가 볼 때 똑똑하지도 않는 아새끼들인데 성공부 사건 막 10억, 재벌들 막 10억씩 줘요. 우병을 한 새끼가 1년 6개월만 더 얼마 번지 아세요? 신고한것만 150억 벌었어. 1년 6개월 동안에 변호사 해가지고 성공보수 약정 받아서. 예? 우리 사회가 이러면 되냐 그 말이요. 예? 이 새끼 잡아내야 돼요. 탈세는 탈세 다 했고 거기다가 세금은 안 내고 150억 벌어서 세금 제대로 내고 신고하면 내가 뭐라 안 해요. 1년 6개월 만에 150억 벌면 지급이 어디 갔어요? 뭐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인지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인지. 난 정말로 기가 막힌 게, 정말로 힘없고 백도 없고 없는 서민들이 왜 이런 새끼들한테 박수 치는, 나 그게 진짜로 이해가 안 가요. 예? 왜 그런 이런 아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건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여러분들 편이 누군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힘없고 빼곡고 없는 서민들에서 누가 노력하고 있는 건지를. 여하튼간에 해서 이제 이 형사사건에서 특히 성공보수 약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현시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이게 잘못됐다서 사회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성공보수 약정과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성공보수 약정은 민사사건, 형사건 불문하고 전부 유효로 봤어요. 그래서 네 풀어주면 10억 주겠다 약속하면 10억 주라는 거예요. 다만 그 성공보수 약정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는 감액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일관되게 나왔었다 그 말.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어요. 돈 없는 사람들 그 평생 감옥살이 해도 그냥 형사사건의 경우에 이것 때문에 해서 이제 하도 대법원도 가전은 개편하고 아내들도 대법원가 그만하고 나오면 변호사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성공보수 약정 일단 유효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비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판례가 2015년 나왔어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반서질성에 해당되니까 무효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보수 약정 10억 줬다 해도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알겠나요? 이유는 그 중간에서 써놔서 읽어보면 되고, 다만 가로 열고 닫고 써놨다 우리 시험은 거꾸로 민사사건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민사사건은 거기 이유를 써놨다피 대립하는 양 당사자, 민사사건의 경우는 양 당사자 원고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승소한 사람, 패소한 사람 이게 딱 나눠지죠. 그럼 내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 자초원칙이나 계약자 원칙에 입각해서 성공보수 약정 주겠다. 만약 이 재판을 당신 열심히 변호를 해줘서 내가 승소하면 소송가에게 몇 프로를 주겠다, 성공보수 약정으로. 이런 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해요.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민사사건이 나왔으니까 그 중간까지 쭉 읽어서 정리정돈 반드시 하고, 앞으로 또 나올 거니까. 그 다음 인륜의 반응으로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처업계약인데, 여기에 처업계약은 이제 우리 개인 생각으로는 굳이 요즘에 시험에 뭐 낼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요즘에 처업계약 처리한 사람은 없잖아요.
적격이나 판례가 날짜를 봐도 대부분은 옛날 거예요. 가부장제가 시행됐던 옛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절 이야기들이죠. 그때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엄마나 할머니 있으면서도 또 돈이 있으면 또 기생들도 불러서 뭐 세칸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는 작은 엄마라고 부르고 살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옛날 우리 아픈 기억이었다고 말이야.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그런데 이런 거는 요즘에 적격 체란에 멀찌감치 너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 개인 생각은 굳이 이런 거가 늘 필요 있겠나 하는데 인륜 반응에서 일불체에 반하니까 가장 많이 논하는 게 적격이고 적격은 무효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세 번째 줄 8, 요거는 요즘에도 자주 나오는데 동거생활의 종료 또는 부적관계 종료 해적권은 증여계약. 요거는 조건 때문에도 이게 시험에 나오는 우리 시험에도 최근에 몇 번 나왔죠. 요게 이제 내용이 지금 이런 건데 지금 이런 거는 이제 반사일수록 무효가 된다는 건데 지금 갑이 이제 번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뢰 이제 세컨드로 삼고는 적격을 처리한다. 아파트한테 주기로 하고. 근데 얘가 이제 아파트를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일단 세컨드한테 뭐 하되 공짜로 주는 게 증여를 하되 혹시라도 얘가 아파트 주자마자 톡 깨버리면 안 되니까 쪼절한 놈은 꼭 쪼절한 짓거리를 계속하여 그래서 조건을 붙여놓은 거예요. 뭐 하면 동거 생활을 끝내면 첫 관계를 끝내면 다시 아파트는 뭐 한다고? 아파트를 반환하는 취지로 증여를 한 거라 그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뜻풀이 해보세요. 아파트를 주되 얘가 첫 관계를 끝내면 동거 생활을 끝내면 다시 반환하는 취지로 증여했다. 그럼 얘가 아파트에 눈 멀면 동거 생활 첫 관계 끝낼 수가 없죠. 끝낼 수가 없잖아요. 따라 이 약정은 첫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거예요. 첫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첫 관계를 유지시키고 첫 관계의 단절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건이라고 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설성 무효다 이야기인데 문제는 시험에 저처럼 이렇게 풀어갖고 내주는 게 아니고 이쁘게 포장해서 낸다 말이야. 이걸 이제 포장을 해봐라 말이야. 지금 아파트를 증여를 하되 첫 관계를 끝내면 반환하는 취지로 증여했다. 지금 이런 스토리인데 요거를 이쁜 말로 시험에 나오는 거로 이제 포장을 해보라고 말이야. 지금 일단 아파트를 주죠. 그래서 첫 관계 끝내면 다시 반환 받겠다는 거죠. 반환 받으려면 증여 효력이 소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반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조건을 무슨 조건을 해야 되느냐?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은 해제 조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첫 관계의 종료를 정지 조건 말고 해제 조건으로 하여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다. 이렇게 이쁘게 포장하면 된단 말이야. 아파트 일단 증여를 했다. 그래서 첫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했으니까 첫 관계를 끝내면 조건이 성취가 됐죠. 그러면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이 증여 효력이 소멸이 되니까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소멸되잖아요. 소멸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다시 반환받게 되죠. 따라서 이제 요거는 반사일수록 무효다 그 이야기인데 요게 이제 요즘에도 곧잘 시험에 출제하는 이유가 이게 뭐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이런 조건을 우리가 흔히 불법 조건 이리 이야기를 해요. 요걸 이렇게 바꿔서도 시험에 하도 많이 물어보죠. 불법이라는 말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일세에 반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불법이라 그러죠. 그럼 불법 조건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불법 조건 그러는데 이 불법 조건이 시험에 지겹도록 나오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 때문에 나온다고 가르쳐준다 조건에서 불법 조건은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로도 많이 나오는데 사례는 요 사례가 가장 모델이 된 사례예요. 불법 조건에 관한 판례라고 말이에요. 조건만 따로 분리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된다 그랬잖아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이것 때문에 내는 거니까 불법 조건 때문에 내는 거예요. 말로도 많이 물어와요.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은 저기 조건에서 그 불법 저기 66페이지 보면 조건의 그 종류에서 가로친 4번을 보세요. 그 불법 조건 나와 있죠. 불법 조건은 그 조건이자 선량한 분석 사실상 반하는 경우인데 그 언더를 친다 보자.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요것 때문에 계속 나온다고 말이야. 뭔 말 알겠나요? 방금 읽어본 그렇게도 주로 출제가 되고 사례로 나오면 여기 앞에 이제 지금 부적관계 종료 해적권에서 증여했다 이렇게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두 개를 관련지어서 같이 사고하라고 말이야. 이야기했네요. 불법 조건은 지겹도록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려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집에서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런 것도 제가 굳이 설명해 줄 필요 없으니까 읽어보면 되는데, 거기에 언더라인 쳐진 거는 꼭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이것도 틀린 사람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웠다, 들켰다, 그래 각서를 썼다, 다시는 바람 안 피겠다, 더 나아가서 내 명의로 된 아파트 당신 명의로 옮겨주겠다, 스톱하겠나요? 근데 쪼질한 놈은 꼭 쪼잔한 짓거리 또 하잖아요. 그 대신 또 아파트를 네 명의로 옮겨주되 부부관계를 뭐하는 동안에는, 유전 동안은 그 아파트 뭐하지 말아라, 처분하지 마라, 이런 약정을 붙여서 계약을 맺은 거. 참 쪼잔한 자식이 저게. 주었으면 줘불고 나중에 쫓겨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쪼잔 모자란 애들은 꼭 모자란 짓거리를 해. 그 사안을 보면은 그 평생 그래 안 바뀌는 거야. 그냥 모자란 애들 꼭 모자란 짓거리 하면서 그 사람 망신 다 시키고. 이런 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반사일생이 아니에요. 가정생활의 평안을 기하기 위해서 요거는 개인의 경제성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의 처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걸로 봐서는 안 된다. 원래는 마누라가 아파트 소유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한 동안은 뭐 해서는 안 되니까, 처분해서는 안 되니까 개인의 경제성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붙은 사건인데, 반사일생이는 아니다. 고약 우리 시험에도 이미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생존의 기존 재산을 처분하기 지나치게 사형적인 행위, 도박계약을 말해요. 도박꾼에서 돈 1억 원을 빌리면서 내가 변제 못하면 내 아파트로 대신 변제하겠다, 요런 거. 요런 거는 다 무효니까 도박꾼에서 빌린 돈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갚을 필요 없는 거예요. 반사일생 무효이기 때문에. 뭔 말 알겠나요? 따라서 그 도박계약과 관련해서 난 것은 읽어보면 되고, 언더라인 쳐진 거, 요거는 이제 반드시 읽어야 될 것이, 요거는 지금 요걸 묻는 거예요. 그 판례가. 요거는 안 읽으면 틀리니까. 지금 갑이 지금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다가 을로부터 돈 1억 원을 빌린 거예요. 이렇게 돈 1억 원을. 그런 다음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1억 원 변제 못하면 내 아파트로 대신 변제하겠다. 그럼 이 변제 약정까지는 사형심을 조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줄 필요가 없다 이야기니까 돈 결국 띄어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이게 아니고, 이 동일한 선에서 도박 참무자 갑이 빌려준 도박 채권자 을에게 자기 아파트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대리권을 수여한 사례예요. 대리권을 수여했고, 해세자 A가 나는 갑 대리인 의료해가지고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도박 참무자 소유 아파트를 매각 대리를 했다, 이런 경우예요. 이 경우에 A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이 경우에 만약에 도박 참무자가 자기 부동산을 처분해달라고 도박 채권자가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자도 반사질서도 무효가 되면 결론이 이렇게 돼버려. 수권행위 대리권 수행위는 무효니까 얘는 대리권이 없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매매한 것은 대리권 없이 했으니까 무권대리가 돼버려. 그러면 상대방은 권리취득 못하겠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방이 불똥을 맞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이제 여기 변제 약정 요거는 무효가 되지만, 자기 부동산을 처분해달라고 도박 채권자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는 반사질서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래 요거는 대리 행위니까 유효겠죠. 그럼 얘는 권리취득이 가능하다, 이런 스토리요. 따라서 그 언더라인 증거만 보면 그 앞에 두 줄은 변제 약정은 130 위반돼서 무효가 되지만, 밑에 언더라인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가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 핵심 요지가, 그거는 꼭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만 쉬었다 가죠.